조선 중기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김덕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려서부터 참으로 불쌍한 팔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덕수가 겨우 5살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 박순덕과 단둘이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졌고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니 그녀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가 자라면서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고 입을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순덕이 빨래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곤 했지만 이들 모자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옛속담에 남자아이는 10살까지는 먹을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덕수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란 탓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덕수는 집 주변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덕수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돈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웠지만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배움이 없었기에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산림이 많아서 나무는 풍부했습니다. 덕수는 15살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끼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어떤 나무가 잘 타는지, 어떤 나무가 오래 지속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나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아서 얻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끼니도 넉넉하게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흰쌀밥도 가끔 드실 수 있게 되었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도 장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살의 덕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의 눈썹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무거운 나무를 지고 다니다 보니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슬쩍 덕수를 쳐다보곤 했지만 덕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탓에 효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무를 베러 간 덕수가 막 산속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당분간 그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는 불을 떼는 데 쓰이는 것이라 비록 거친 일이지만 나름대로 세심함이 필요했습니다. 젖은 나무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베어낸 후에도 말려야만 시장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젖은 나무는 연기만 많이 나고 제대로 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땅에 펼쳐놓고 말리는 것보다는 나무에 그대로 두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바람도 잘 통하고 빨리 말랐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큰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은 덕수는 온몸이 끈적끈적했습니다. 비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이마에서도 계속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옷에 달라붙어 몹시 불편했습니다. 특히 등 부분은 완전히 젖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산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웃옷을 벗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웃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막 상의를 벗고 나니 멀지 않은 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비 오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인의 목소리라니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약한 울음소리에 보통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했습니다. 혹시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법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15살부터 산속을 드나들며 지낸 탓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나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밧줄을 나무 위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밧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이 무슨 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비 오는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본 덕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여인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욕을 해도 덕수는 그녀를 밧줄에서 구해내어 땅에 내려놓고는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힘이 워낙 세서 여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여인의 외침을 들은 덕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로 다른 사람을 안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적절했지만 여인이 갑자기 나무에 머리를 부딪힐까 봐 걱정되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천천히 놓았지만 몸은 여전히 나무 앞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여인이 다시 위험한 행동을 할까 봐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째서 이곳에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숨을 버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기대어서 있던 여인은 물론 덕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녀의 슬픔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대답은 잊어버리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고는 다른 여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비비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자 덕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나자니 이 여인이 다시 자해를 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는데 갑자기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덕수는 나무를 베러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점심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한 끝에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한참 후 집에 도착한 덕수와 낯선 여인. 아들이 나무를 베러 갔는데 젊은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본 순덕은 몹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덕수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자 순덕은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친근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직감적으로 이 여인에게 무슨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산속에서는 울기만 했지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는 차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안겨서 친근하게 묻는 말을 들으니 억눌렀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여인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채영이었습니다. 비록 과부의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녀가 망문과부였기 때문입니다. 망문과부란 혼인이 정해졌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 집에 일이 생겨 남편이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시집도 가지 못하고 과부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과부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미 혼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신랑이 죽어버렸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영문인지 아버지 이만석이 그녀를 다시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딸을 생각해서 재혼을 시키는 법입니다.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직 처녀인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딸이 지난번 혼인 전에 이미 남편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뭔가 모르는 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애군이라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50대 되는 정판서라는 양반이 첩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판서는 이미 부인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젊은 첩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석을 찾아와서 말을 했더니 만석이 그만 승낙해버렸습니다. 채영은 겨우 20살인데 50 넘은 정판서의 첩이 되어야 한다니요. 그것도 이미 부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니요. 그래서 채영이 절망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무엇에 홀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판서로부터 큰돈을 받기로 약속했거나 아니면 정판서의 권세에 눌려서 그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싫어해도 기어이 이 혼인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채영이 울면서 사정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무력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이 정말 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억지로 그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비 오는 산속에서 생을 마감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죽으면 더 이상 아무 걱정도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산속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덕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몰래 혀를 찼습니다. 채영의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운 얼굴에 마음씨도 착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만석이라는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50 넘은 영감의 첩으로 보내다니 이게 무슨 아비 노릇입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여자였고 여러 해 동안 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채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서워하지도 말고 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한때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 먼저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설령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채영은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감동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이 모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이렇게 남의 일을 걱정해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자신도 참 답답한 처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민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영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채영은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 채영이 집에 머무는 것을 반대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영은 덕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순덕과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나무를 베어 팔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순박해서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 앞에서는 더욱 말이 적어졌습니다. 채영이 집에 머물고 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마주칠 때면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채영이 덕수의 집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어머니와 아들, 둘만 살았는데 갑자기 여인이 한 명 늘었습니다. 게다가 꽤 예쁘게 생긴 여인이어서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덕수의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소문거리로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어디서 저런 예쁜 여자를 데려왔을까?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평소에 부지런했는데 이제 집에 여인이 한 명 더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적었지만 채영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빨래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드는 일도 도왔습니다. 채영의 손길이 다차 집안이 훨씬 정돈되고 깔끔해졌습니다. 어쨌든 손님으로 온 사람이니 덕수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나무를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나무를 팔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2번 팔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여유로웠지만 하루에 2번 왕복하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 시장에 내다 팔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산으로 가서 2번째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2번째 나무를 팔고 나면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수의 어깨와 등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피로도 훨씬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채영과 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들 둘만 있어서 조용하고 때로는 적적했는데 이제는 여인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훨씬 활기찼습니다. 순덕은 오랜만에 같은 여자와 이야기할 상대가 생겨서 좋아했고 채영도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말은 많이 나누지 않지만 채영이 있으면 집안이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2번째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어귀의 낡은 담벼락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두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욕설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독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으면 모조리 때려 죽여버리자. 새끼들까지 모두 죽여버려야 해.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큰 흰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이곳에서 놀다가 토끼 한 마리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토끼를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 토끼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 하나를 핥히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할퀴 아이가 집에 돌아가자 부모들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토끼가 자기 새끼들과 함께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새끼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미가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저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니요. 덕수는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가 보니 큰 토끼와 새끼 토끼들이 모두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토끼 4마리를 모두 때려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수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사람이 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토끼들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워낙 잘 도망다녀서 종종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곤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토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토끼가 남의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얼마든지 배상하겠다는 말이냐?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토끼들만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덕수는 하루 종일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토끼와 새끼 토끼 4마리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토끼를 놓아주고 떠난 후 흰 토끼는 새끼들과 함께 담벼락 위로 뛰어 올라가서 덕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토끼야, 내가 정말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멀리 가서 살아야 한다. 또 나쁜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번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흰토끼가 덕수의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수를 향해 짧게 2번 귀를 쫑긋거리는 것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오래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와 채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영은 말없이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토끼를 구하기 위해 하루벌이를 모두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무고한 생명을 구한 것은 하늘이 보고 계실 거야. 덕수는 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토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큰 흰 토끼와 새끼 토끼 3마리가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자기를 따라서 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에 토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50대쯤 되는 남자였고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덕수에게는 관심도 없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채영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덕수는 이 말을 듣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영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채영이 덕수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측하고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진 만석이 당연히 찾아다닐 것이고 그는 이미 정판서로부터 혼인준비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판서도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덕수의 집에 젊은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판서든 만석이든 모두 그것이 채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놀란 딸을 차갑게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영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채영은 어떻게 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가면 바로 정판서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가 화가 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채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억지로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이미 덕수님과 서로 마음을 정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렇게 여러 날 지냈으니 아버지와 함께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미 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만석과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덕수와 순덕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채영이 자신들의 집에 머무는 것은 좋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채영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덕수와 순덕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화가 나서 두 손이 떨렸고 정판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얼굴색이 계속 변했습니다. 정판서는 원래 채영이 망문과부라는 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영이 갑자기 덕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덕수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정판서는 차가운 웃음을 지으며 돌아서서 떠났습니다. 만석 영감, 당신은 내 혼인 사례금을 돌려주시오. 이 일은 이것으로 끝이요. 정판서가 사람들을 데리고 떠나는 것을 본 만석은 발을 동동 구르며 손을 뻗어 채영의 팔을 붙잡고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덕수는 도와주고 싶었지만 잠시 멈칫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데 덕수 옆을 지나가던 채영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직 당신과 결혼해야만 제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덕수는 더 이상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채영을 이런 식으로 만석이 대한다면 분명 아무도 그녀를 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덕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뒤따라갔습니다. 만석이 앞에서 힘껏 채영을 끌고 가고 덕수가 뒤에서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걸어 만석의 집에 도착하자 만석이 화를 내며 대문 앞에 서서 덕수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사실 덕수의 힘과 체격으로는 한 손으로도 만석을 넘어뜨릴 수 있었지만 그렇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저 욕을 당하며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욕설 소리를 듣고 모여들면서 구경하는 사람이 점점 많아졌습니다. 채영은 오히려 마음을 가라앉히고 모든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미 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이분이 제 남편입니다. 만석은 화가 나서 펄쩍 뛰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듯이 그는 딸을 정판서와 결혼시키려고 했습니다. 이미 정판서의 첩으로 보내기로 약속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채영이 이렇게 말하니 그의 계획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만석은 화가 나서 갑자기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는 딸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면서 덕수에게도 함께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덕수는 채영의 간절한 눈빛을 보고 마음속으로 만석이 무슨 속셈인지 보자고 생각하며 따라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집 안에 들어간 후 만석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근심스러운 얼굴로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내가 정판서에게서 혼인 준비금을 받아 이미 많은 돈을 써버렸네? 덕수 자네와 내 딸이 서로 좋아해서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면 자네가 채영을 아내로 맞이해야 하네? 하지만 그러려면 혼인 준비금을 내야 하네? 그래야 그 돈으로 정판서에게 돌려줄 수 있지 않겠나? 덕수는 이 말을 듣고 만석의 말이 그럴듯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자신은 채영과 결혼할 계획이 없었습니다. 그저 채영이 불쌍해서 자결하지 않도록 도와준 것뿐이었습니다. 채영이 자신과 평생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한 것도 정판서와의 결혼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단지 정판서에게 시집가는 것을 피하기 위한 계획이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이렇게 되었는데 만약 자신이 사실을 말한다면 채영에게 큰 재앙이 닥칠 것 같았습니다. 그렇다고 거짓으로라도 결혼한다면 어떻게 그만한 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까? 나무를 베어 파는 일로는 10년이 지나도 그런 큰 돈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덕수가 곤란해하는 것을 보고 밖에서 구경하던 사람들을 불러들인 다음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자네를 보니 돈을 낼 수 없는 것 같군. 나를 나쁜 사람이라고 탓하지는 말게. 내가 자네들의 혼인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려운 처지에 있기 때문이네. 자네가 채영을 괴롭히지 말고 우리 가족이 살 길을 열어주게. 정판서 쪽 일은 내가 알아서 말해볼 테니 그분이 채영을 데려가실 것이네. 그렇지 않고 채영이 자네와 결혼한다면 내가 죽어서라도 정판서의 빚을 갚아야 할 것이네. 덕수는 할 말이 없어서 고개를 돌려 채영을 바라보았습니다. 채영도 이때 당황했습니다. 방금 전까지는 매우 단호했는데 아버지가 죽겠다고 말하며 정판서의 빚을 갚아야 한다고 하니 더 이상 무엇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흐른 후 덕수가 깊게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사흘만 시간을 주십시오. 만석이 고개를 끄덕이며 승낙한 후 덕수는 만석의 집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사흘이라는 시간은 그냥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사실 아무런 방법도 없었습니다. 만석이 말한 그 많은 돈을 어떻게 해도 마련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채영이 그 자리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한 말이었습니다. 덕수는 실망한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니 묻지 않아도 일이 복잡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원래 너희는 서로 모르는 사이였는데 내가 한 번 도와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 없다. 덕수는 어머니를 향해 쓴웃음을 지으며 아무 말 없이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방에 들어가기 전에 흰 토끼가 까마귀를 괴롭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덕수가 구해준 그 큰 흰 토끼가 새끼 3마리와 함께 계속 덕수의 집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었는데 이때 토끼가 발톱을 내밀어 까마귀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온몸이 떨리며 도망가고 싶어 했지만 도망갈 수 없어서 매우 불쌍해 보였습니다. 덕수는 토끼를 향해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이 토끼야. 네가 그 사람들에게 잡혔을 때의 모습을 벌써 잊었느냐? 까마귀가 너에게 무슨 잘못을 했다고 괴롭히느냐? 토끼는 덕수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렸습니다. 까마귀가 기회를 잡아 날아오르려고 했는데 토끼가 한 발톱으로 다시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덕수는 기분이 나빠서 토끼가 이렇게 사나운 것을 보고 잡으려고 했습니다. 덕수가 잠시 토끼를 쫓아가다가 토끼가 나무 구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서 반짝이는 무언가를 꺼내는 것이 보였습니다. 자세히 보니 깜짝 놀랐습니다. 토끼가 꺼낸 것이 바로 황금이었습니다. 토끼는 덕수 옆에 쪼그리고 앉았고 덕수는 시험 삼아 나무 구멍 속을 파서 한 움큼의 금을 꺼냈습니다. 감촉으로 보아 안쪽에 훨씬 많은 금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까마귀는 나무 위에서 원을 그리며 날아다니고 있었습니다. 나뭇가지에서 땅으로 다시 나뭇가지로 날아가며 까악까악 울어댔지만 내려오지는 못했습니다. 덕수는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까마귀는 반짝이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이것은 까마귀의 습성입니다. 까마귀가 어디서 이렇게 많은 금을 가져왔는지는 모르지만 토끼가 그것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까마귀를 괴롭힌 것은 사실 덕수를 이끌어서 금을 찾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급히 밖으로 나와서 웃옷을 벗어 금을 담아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해가 뜨자마자 만석의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조선 중기 강원도의 한 작은 산골 마을에 김덕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덕수는 어려서부터 참으로 불쌍한 팔자였습니다. 아버지는 덕수가 겨우 5살 때 갑작스러운 병으로 세상을 떠나셨고 그 후로는 어머니 박순덕과 단둘이서 힘겹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집안은 하루아침에 기울어졌고 먹고 살기조차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순덕은 남의 집 빨래를 해주며 근근히 생계를 이어갔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다 보니 그녀의 손은 항상 거칠었고 겨울이면 손등이 터서 피가 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덕수가 자라면서 먹을 것도 많이 필요하고 입을 옷도 자주 갈아입어야 했습니다.
순덕이 빨래일로 벌어들이는 돈으로는 모자람이 많았습니다. 다른 집에서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가족들이 서로 상의해서 해결책을 찾곤 했지만 이들 모자에게는 오직 서로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옛속담에 남자아이는 10살까지는 먹을 것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덕수가 바로 그런 환경에서 자라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머니를 무척 사랑하고 존경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보며 자란 탓에 어떻게 하면 어머니의 짐을 덜어드릴 수 있을까 늘 생각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이 놀 때도 덕수는 집 주변에서 나무를 주워다가 아궁이에 넣어드리곤 했습니다. 덕수는 글을 배울 기회가 없었습니다. 서당에 다닐 돈도 없었고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빴기 때문입니다. 마을의 다른 아이들이 서당에서 글을 배우는 소리를 들으면 부러웠지만 어머니에게 부담을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성격이 순박하고 착했습니다. 배움이 없었기에 오직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산에서 나무를 베어다 파는 것뿐이었습니다. 다행히 마을 주변에는 울창한 산림이 많아서 나무는 풍부했습니다. 덕수는 15살부터 본격적으로 나무를 베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도끼 하나로 시작했지만 점점 기술이 늘어갔습니다. 어떤 나무가 잘 타는지, 어떤 나무가 오래 지속되는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쯤에는 마을에서 손꼽히는 나무꾼이 되어 있었습니다. 나무를 베어 팔아서 얻은 돈으로 어머니의 부담을 크게 덜어드릴 수 있었고 어머니의 끼니도 넉넉하게 챙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흰쌀밥도 가끔 드실 수 있게 되었고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옷도 장만해 드릴 수 있었습니다. 20살의 덕수는 키가 크고 체격이 건장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까무잡잡한 피부의 눈썹은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매일 무거운 나무를 지고 다니다 보니 어깨가 넓어지고 팔뚝에는 단단한 근육이 생겼습니다. 마을의 처녀들이 슬쩍 덕수를 쳐다보곤 했지만 덕수는 그런 것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어머니의 고생을 지켜본 탓에 효심이 깊어 마을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하늘이 먹구름으로 뒤덮이고 후텁지근한 날씨가 계속되었습니다. 장마철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였습니다. 나무를 베러 간 덕수가 막 산속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보슬보슬 내리더니 점점 굵어졌습니다. 비는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계속해서 내렸습니다. 하늘을 보니 당분간 그칠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나무는 불을 떼는 데 쓰이는 것이라 비록 거친 일이지만 나름대로 세심함이 필요했습니다. 젖은 나무는 무거울 뿐만 아니라 베어낸 후에도 말려야만 시장에서 팔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사지 않았습니다. 젖은 나무는 연기만 많이 나고 제대로 타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번거로움 때문에 땅에 펼쳐놓고 말리는 것보다는 나무에 그대로 두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편이 나았습니다. 그래야 바람도 잘 통하고 빨리 말랐습니다. 그래서 덕수는 큰 나무 아래에서 비를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지만 날씨는 여전히 후텁지근했고 바람도 없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 쪼그리고 앉은 덕수는 온몸이 끈적끈적했습니다. 비인지 땀인지 구분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등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고 이마에서도 계속 땀방울이 맺혔습니다. 옷에 달라붙어 몹시 불편했습니다. 특히 등 부분은 완전히 젖어서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어차피 산속에는 다른 사람이 없으니 웃옷을 벗어도 될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주위를 한 번 더 살펴보고 나서 웃옷을 벗기로 했습니다. 막 상의를 벗고 나니 멀지 않은 곳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상시라면 이런 비 오는 산속에서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더구나 여인의 목소리라니 이상했습니다. 갑자기 들리는 약한 울음소리에 보통 사람이라면 깜짝 놀랄 만했습니다. 혹시 도깨비나 귀신의 장난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 법했습니다. 하지만 덕수는 15살부터 산속을 드나들며 지낸 탓에 두려움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처해 있다면 도와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고개를 내밀어 나무 뒤에서 들려오는 소리를 따라가 보니 멀지 않은 곳에 나무 아래에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울면서 밧줄을 나무 위에 걸치고 있었습니다. 이미 밧줄로 극단적인 행동을 하려는 상황이었습니다. 덕수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인이 무슨 일로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것인지 알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목숨이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여인이 비 오는 산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한다는 것을 본 덕수는 더 이상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나무 뒤에서 뛰어나와 여인에게 달려가서 그녀의 다리를 붙잡았습니다. 여인이 아무리 몸부림치고 욕을 해도 덕수는 그녀를 밧줄에서 구해내어 땅에 내려놓고는 계속 붙잡고 있었습니다. 덕수의 힘이 워낙 세서 여인이 아무리 발버둥쳐도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나를 놓아주세요. 제발 놓아주세요. 여인의 외침을 들은 덕수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상의를 벗은 채로 다른 사람을 안고 있다는 것이 참으로 부적절했지만 여인이 갑자기 나무에 머리를 부딪힐까 봐 걱정되어서였습니다. 그렇다고 놓을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손을 천천히 놓았지만 몸은 여전히 나무 앞에서 있었습니다. 혹시 여인이 다시 위험한 행동을 할까 봐 막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마음을 가라앉히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어째서 이곳에서 그런 위험한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무슨 슬픈 일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목숨을 버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에 기대어서 있던 여인은 물론 덕수의 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가 선량한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진심으로 자신을 걱정해주고 있다는 것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슬픈 일이 있었느냐는 물음에 그녀의 슬픔이 다시 솟구쳤습니다. 대답은 잊어버리고 그저 눈물만 흘렸습니다. 그동안 쌓여왔던 서러움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어머니 말고는 다른 여인과 마주 앉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렇게 슬퍼하는 여인을 위로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위로의 말을 건네고 싶었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라서 손을 비비며 입만 벙긋거렸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울지 마십시오.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인이 한참 동안 울음을 그치지 않자 덕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떠나자니 이 여인이 다시 자해를 할까 봐 걱정되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여기 있을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진퇴양난이었는데 갑자기 여인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배가 고픕니다. 덕수는 나무를 베러 나왔기 때문에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평소에는 점심때까지 일하고 집에 가서 밥을 먹곤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저런 생각한 끝에 여인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가자고 했습니다. 한참 후 집에 도착한 덕수와 낯선 여인. 아들이 나무를 베러 갔는데 젊은 여인을 데리고 돌아온 것을 본 순덕은 몹시 놀랐습니다. 처음에는 혹시 덕수가 무슨 잘못이라도 저지른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인의 눈물 젖은 얼굴을 보자 순덕은 급히 그녀의 손을 잡고 친근하게 무슨 일인지 물었습니다. 같은 여자로서 직감적으로 이 여인에게 무슨 큰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여인은 산속에서는 울기만 했지 말이 없었습니다. 낯선 남자 앞에서는 차마 자신의 사정을 털어놓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순덕에게 안겨서 친근하게 묻는 말을 들으니 억눌렀던 서러움이 터져나와 울면서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치 어머니에게 하소연하는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말했습니다. 여인의 성은 이씨이고 이름은 채영이었습니다. 비록 과부의 머리를 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처녀였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그녀가 망문과부였기 때문입니다. 망문과부란 혼인이 정해졌지만 아직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신랑 집에 일이 생겨 남편이 죽은 경우를 말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이런 경우 여자가 시집도 가지 못하고 과부가 되어버리는 불행한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이는 인생에서 가장 불행한 일 중 하나였습니다. 채영은 자신의 힘든 처지를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저 과부로만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친정에서는 이미 혼인 준비를 다 마쳤는데 갑자기 신랑이 죽어버렸으니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아버지 이만석이 그녀를 다시 시집 보내려 했습니다. 보통 아버지라면 딸을 생각해서 재혼을 시키는 법입니다. 딸이 고생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아직 처녀인 딸을 좋은 곳으로 시집 보내고 싶어 하는 것이 부모 마음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나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석은 딸이 지난번 혼인 전에 이미 남편을 잃었다는 것 때문에 뭔가 모르는 일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혹시 딸에게 무슨 애군이라도 따라다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빨리 시집 보내고 싶어 했습니다. 마침 50대 되는 정판서라는 양반이 첩을 드리고 싶어 했습니다. 정판서는 이미 부인이 있었지만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낳지 못하자 젊은 첩을 얻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누군가가 만석을 찾아와서 말을 했더니 만석이 그만 승낙해버렸습니다. 채영은 겨우 20살인데 50 넘은 정판서의 첩이 되어야 한다니요. 그것도 이미 부인이 있는 집에 들어가서 눈치를 보며 살아야 한다니요. 그래서 채영이 절망에 빠진 것이었습니다. 만석이 무엇에 홀린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혹시 정판서로부터 큰돈을 받기로 약속했거나 아니면 정판서의 권세에 눌려서 그런 것인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딸이 아무리 싫어해도 기어이 이 혼인을 성사시키려 했습니다. 채영이 울면서 사정해도 전혀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채영은 무력감에 빠져 자신의 인생이 정말 괴롭다고 생각했습니다. 첫 번째 결혼에서는 남편이 죽었고 이번에는 아버지가 억지로 그녀를 내보내려 했습니다. 갈 곳이 없어진 그녀는 이를 악물고 결심했습니다. 차라리 비 오는 산속에서 생을 마감하자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눈을 감고 죽으면 더 이상 아무 걱정도 없을 거라고 여겼습니다. 그동안의 모든 고통과 슬픔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비가 오는 산속이라면 분명 다른 사람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뜻밖에도 덕수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이야기를 들으며 몰래 혀를 찼습니다. 채영의 예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정말 고운 얼굴에 마음씨도 착해 보이는 여인이었습니다. 비록 과부이긴 하지만 아버지로서 딸을 이렇게 억지로 내보내서야 되겠습니까? 이 만석이라는 사람, 참 말도 안 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더구나 50 넘은 영감의 첩으로 보내다니 이게 무슨 아비 노릇입니까? 하지만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생각할 뿐 말로는 하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도 여자였고 여러 해 동안 과부로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여인의 어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서 채영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아가씨, 무서워하지도 말고 죽을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아버님이 한때 정신이 나간 것 같으니 먼저 우리 집에서 지내시고 며칠 후에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시면 그때 돌아가도 늦지 않습니다. 설령 아버님이 마음을 바꾸지 않으신다 해도 다른 방법이 있을 겁니다. 채영은 이렇게 따뜻한 말을 들으니 감동해서 계속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신의 기쁨과 슬픔을 걱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아무도 자신의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았는데 처음 만난 이 모자가 이렇게 따뜻하게 대해주니 꿈만 같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걱정거리를 가지고 있는 법인데 이렇게 남의 일을 걱정해주다니 정말 고마웠습니다. 덕수는 고개를 흔들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매일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자신도 참 답답한 처지이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도 모두 고민이 있는 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채영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경우였습니다. 자신은 비록 가난하지만 그래도 어머니와 함께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채영은 훨씬 더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지금 어머니가 말씀하셨으니 채영이 집에 머무는 것을 반대할 리는 없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채영은 덕수의 집에 머물게 되었고 순덕과 한 방에서 지냈습니다.
덕수는 여전히 나무를 베어 팔았습니다. 그는 성격이 조용하고 순박해서 평소에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특히 젊은 여인 앞에서는 더욱 말이 적어졌습니다. 채영이 집에 머물고 있지만 둘 사이의 대화는 별로 없었습니다. 다만 마주칠 때면 서로 정중하게 인사를 나누는 정도였습니다. 어느덧 채영이 덕수의 집에 머문 지 열흘이 지났습니다. 원래 이 집은 어머니와 아들, 둘만 살았는데 갑자기 여인이 한 명 늘었습니다. 게다가 꽤 예쁘게 생긴 여인이어서 자연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덕수의 집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누군가는 이것을 소문거리로 여기저기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덕수가 어디서 저런 예쁜 여자를 데려왔을까? 혹시 둘 사이에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식의 이야기들이 마을에 돌기 시작했습니다. 덕수는 평소에 부지런했는데 이제 집에 여인이 한 명 더 있게 되었습니다. 비록 서로 얼굴을 마주보는 일은 적었지만 채영도 집안 살림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빨래일을 거들어주기도 하고 밥을 짓거나 반찬을 만드는 일도 도왔습니다. 채영의 손길이 다차 집안이 훨씬 정돈되고 깔끔해졌습니다. 어쨌든 손님으로 온 사람이니 덕수는 정성껏 대접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능한 한 좋은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나무를 더 많이 팔아야 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루에 한 번 나무를 팔았는데 이제는 하루에 2번 팔았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면 여유로웠지만 하루에 2번 왕복하려면 시간이 빠듯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첫 번째 나무를 베어 시장에 내다 팔고 점심을 먹고 나서 다시 산으로 가서 2번째 나무를 베어야 했습니다. 2번째 나무를 팔고 나면 이미 해가 저물었습니다. 덕수의 어깨와 등은 더욱 단단해졌지만 피로도 훨씬 많이 쌓였습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채영과 어머니가 함께 준비한 따뜻한 저녁을 먹으면 피로가 싹 가셨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어머니와 아들 둘만 있어서 조용하고 때로는 적적했는데 이제는 여인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서 훨씬 활기찼습니다. 순덕은 오랜만에 같은 여자와 이야기할 상대가 생겨서 좋아했고 채영도 점차 마음의 상처가 아물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이런 평화로운 분위기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비록 말은 많이 나누지 않지만 채영이 있으면 집안이 훨씬 따뜻하고 포근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덕수가 2번째 나무를 팔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시간이 늦어서 서둘러 집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마을 어귀의 낡은 담벼락 근처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언가를 두고 소란을 피우고 있었습니다. 입에서는 욕설과 거친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덕수는 원래 남의 일에 끼어들기를 좋아하지 않았지만 그 사람들 옆을 지나가다가 한 사람이 독하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잡으면 모조리 때려 죽여버리자. 새끼들까지 모두 죽여버려야 해. 덕수는 걸음을 멈추고 무슨 일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사람들은 큰 흰토끼 한 마리를 잡으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런 일이었습니다. 오늘 낮에 마을 아이들 몇 명이 이곳에서 놀다가 토끼 한 마리가 새끼 3마리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이들이 토끼를 잡아서 집으로 가져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미 토끼가 날카로운 발톱으로 아이 하나를 핥히어서 상처를 입혔습니다. 아이들은 무서워서 울면서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핥힌 아이가 집에 돌아가자 부모들이 화가 나서 사람들을 모아 토끼를 잡아 없애버리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덕수는 이 이야기를 듣고 어리둥절했습니다. 토끼가 자기 새끼들과 함께 이곳에서 평화롭게 살고 있었는데 아이들이 새끼들을 잡으려고 하니까 어미가 보호하려고 한 것 아닙니까? 그저 자기 새끼들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그것 때문에 죽어야 한다니요. 덕수는 이런 복잡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토끼들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덕수가 보니 큰 토끼와 새끼 토끼들이 모두 잡혀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토끼 4마리를 모두 때려 죽이려고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덕수는 급하게 외쳤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기다려 주세요.
모든 사람이 덕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덕수는 목소리를 가다듬고 말했습니다. 사실 그 토끼들은 우리 집에서 기르는 것입니다. 워낙 잘 도망다녀서 종종 이렇게 나와서 돌아다니곤 합니다.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토끼들을 살리기 위한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내 토끼가 남의 아이를 다치게 했으니 얼마든지 배상하겠다는 말이냐? 덕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배상하겠습니다. 하지만 토끼들만은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결국 덕수는 하루 종일 나무를 팔아서 번 돈을 모두 그 사람들에게 주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토끼와 새끼 토끼 4마리를 모두 구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토끼를 놓아주고 떠난 후 흰 토끼는 새끼들과 함께 담벼락 위로 뛰어 올라가서 덕수를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덕수는 쓴웃음을 지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큰 토끼야, 내가 정말로 새끼들을 보호하고 싶다면 멀리 가서 살아야 한다. 또 나쁜 사람들에게 잡히면 이번처럼 운이 좋지 않을 수도 있어. 흰 토끼가 덕수의 말을 알아듣는지는 모르겠지만 덕수를 향해 짧게 2번 귀를 쫑긋거리는 것이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덕수는 오래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덕수는 오늘 있었던 일을 어머니와 채영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채영은 말없이 앉아서 듣기만 했습니다. 순덕은 아들이 토끼를 구하기 위해 하루벌이를 모두 내주었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들이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덕수야, 내가 옳은 일을 했다. 무고한 생명을 구한 것은 하늘이 보고 계실 거야. 덕수는 어머니의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밖에서 토끼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가서 보니 큰 흰 토끼와 새끼 토끼 3마리가 지붕 위에 있었습니다. 토끼들이 자기를 따라서 집까지 온 것이었습니다. 정말 뜻밖의 일에 토끼들을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대문 밖에서 여러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앞장선 사람은 50대쯤 되는 남자였고 옆에는 비슷한 나이의 남자가 함께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덕수에게는 관심도 없이 바로 집 안으로 들어가서 채영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덕수는 이 말을 듣고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채영의 아버지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문제가 생길 것 같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숨길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채영이 덕수의 집에 머물고 있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추측하고 누군가는 소문을 퍼뜨리고 그런 이야기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딸이 갑자기 사라진 만석이 당연히 찾아다닐 것이고 그는 이미 정판서로부터 혼인 준비금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정판서도 포기할 리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덕수의 집에 젊은 여자가 머물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정판서든 만석이든 모두 그것이 채영일 거라고 생각하고 그들은 사람들을 데리고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만석은 놀란 딸을 차갑게 바라보며 콧방귀를 뀌었습니다. 그리고 채영에게 자신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채영은 어떻게 해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를 따라가면 바로 정판서에게 시집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덕수가 화가 나서 뭔가 말하려고 하는 순간 채영이 이를 악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를 억지로 데려가지 마세요. 저는 이미 덕수님과 서로 마음을 정하고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서 이렇게 여러 날 지냈으니 아버지와 함께 돌아간다고 해도 저는 이미 김씨 집안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만석과 사람들을 놀라게 했을 뿐만 아니라 덕수와 순덕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채영이 자신들의 집에 머무는 것은 좋지만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적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생각해보니 채영으로서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것 같았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덕수와 순덕도 뭐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만석은 화가 나서 두 손이 떨렸고 정판서는 주위를 둘러보며 얼굴색이 계속 변했습니다. 정판서는 원래 채영이 망문과부라는 점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는 결혼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처녀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제 채영이 갑자기 덕수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덕수의 집에서 여러 날 머물렀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된 겁니까? 정판사